간사한 걸까요? 네. 예, 여기다 이렇게 넣죠. 네. 우선 주실래요, 그러면? 네. 우선 주세요. 네, 편하신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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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 아카데미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연배 있으신 분도 있으시네요. 예, 하여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서울교육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육 자치에 관한 얘기들, 지금 자치공화국 얘기, 자치분권공화국 얘기 때 그걸 중심으로 하되, 또 저는 이제 교육 문제가 사회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은 같이 가야 되고,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또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얘기도 조금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선진국을 향한 담대한 전진, 이렇게 이제 제가 요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이제 아래를 넣으면 되지, 이거죠. 이렇게. 예, 이거 신영복 선생님 글인데, 함께 여는 새날, 아마 여기서도 이렇게 정말 인식을 공유하면서 새날을 함께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0년대, 그 다음에 우리가 시기 구분을 굳이 현대사를 해본다면 61년부터 87년까지 산업화 시대, 개발 독재 시대, 권위주의 시대, 요 산업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87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간 뭐 민주화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뭐 외환위기를 계기로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촛불을 계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제2민주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야 뭐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모종의 산업화 민주화 이후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발 독재 시대, 산업화 시대에는 박정희 시대죠. 이 젊은 분들은 뭐 박정희 시대를 책에서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몸으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기가 유신 시대고 긴급조치 시대고, 또 80년대 이제 그 전두환 시대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있는데,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국가주도형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독재 시대였던 만큼 교육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권위주의적인 행정 시스템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대를 저는 그때 이제 뭐 학생이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주의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그 당시 한마음 총재가 광주에 오면 광주에 있는 모든 교장 선생님들이 체육관에 다 모였대요. 가지고 일렬로 쫙 서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쫙 와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학교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화하고 반별로 일렬로 딱 쓰고, 그리고 일렬 종대로 줄지어서 교실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의 국민교육원장도 외웠고,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적인 학교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국가가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교육 자치, 교육 분권을 할 때는 이 모든 국가 주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분권화하는 것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큰 시스템이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있었고, 요게 이제 한편에서는 어떤 전 국가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데는 이게 효율적인 면도 있죠. 어느 지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산업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화에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될 시점, 우리 대한민국의 다양한 발전, 다양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획일적이고 하향석 시스템이죠. 그 중간에 민주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95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 531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교육 쪽에서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 이런 상태를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위로부터의 약간의 개혁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민간 부문이 성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시장, 아무래도 경제력이 성장하고 산업화가 성공하는 경제력이 성장하니까 아무래도 그 시장 경쟁적 요소를 좀 도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학을 설립하는데 옛날에는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뭐 준칙주의 같이 도입한 일정한 조건이 되면 대학 설립도 자유화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학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대학을 지금 줄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는 대학의 자율,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방향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교육혁신, 뭐 교육개혁, 교육혁명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침 2014년에 4.16 아이들을 300명이나 잃는 그런 속에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분출해 왔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걸 4.16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율, 민간 자율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를 확대하는 정책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굉장히 극단화되면서, 그리고 또 이 유산은 또 남아있고, 그런 상태, 이게 짬뽕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 자치를 포함해서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육 수준에서는 이제 교육자치, 교육분권 이렇게 형태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 요거죠. 요걸로? 요거죠. 요거. 맞죠? 요걸로. 네, 넘겨주시죠. 뭐. 예. 자, 이때 혁신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까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인 그 과거를 뛰어넘는 혁신. 그게 하나가 한편에는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강의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고령화도 진전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이게 이제 두 가지 혁신의 방향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육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기업 혁신도 있고 국방 혁신도 있고 조직 혁신도 있고 뭐 정치 혁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자, 그때 그러면 과거 아까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 교육 시스템이 뭐냐 했을 때 저희는 그 패러다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주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1등주의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1등. 이렇게 되죠. 또 1등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일리가 있죠. 뭐, 그죠? 특히 이제 1등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수출도 잘하는.
사실 기업 분야에서 보면 1등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재벌이 된 거죠. 1등 기업, 그 1등 기업을 유지하는 1등 인재들을 육성하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건데, 우리가 60, 70년대를 돌아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수출을 하는, 수출을 잘하고 그런 정도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느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기업이나 인재가 부족했죠. 그러니까 그걸 집중 육성하는 게 그 시대 개발 독재 체제의 또 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암기식 지식교육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고 앞선 이 선진국들이 있으니까 미국, 유럽 선진국의 이 앞선 지식들을 최대한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을 늘리는 교육.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는 단계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적인 학교 권위주의.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제가 체육관 풍경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정치적 권위주의, 국가 수준의 권위주의가 학교 수준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로, 관행으로, 시스템으로 작동을 했던 겁니다. 권위주의는 뭐냐? 권력을 제일 위에 있는 분이 다 갖는 거예요. 분권이 그거 아니겠어요? 분권은 권력을 나누는 거죠.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갖고 있었어. 교육도 교육부가 다 갖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고 다 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향식으로 하다라는 거죠. 아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래에서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는 교사잖아요. 교사는 위에서 정한 것을 따라서 단순 실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권위주의가 학교의 권위주의는 뭐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두발자유와 뭐 이런 것들 지금 교복 자율화 조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발이나 교복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이유가 다 이제 일사불란하게 교복 딱 입고 쫙 일렬 종대로 교장 선생님 훈화 듣고 교실로 일렬 종대로 들어가고 또 선생님들 들어오면 딱 일렬 정도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교실. 저희가 지금 그 교실의 공간도 바꾸고 있어요. 지금 교실도. 그걸 꿈을 담은 교실이라 꿈담 교실이라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 쳐보셔도 아주 멋있는, 물론 이제 전체를 아직은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모델은 수십 개 모델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교실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이 놀이터 같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앞에 칠판 선생님 지식의 권위를 가는 선생님 딱 있고 그죠? 책상도 일렬 종대로 딱 있잖아요. 그죠? 뒤에 게시판 있고 딱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둥그런 교실이 나오면 안 되나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미끄럼 타듯이 있는 건 안 되나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실제. 놀이터도 만들어 있고 학교 건축도 바꾸고 있습니다. 건축이 감옥이나 뭐 군대하고 이 학교가 다 비슷하잖아요. 사각형으로 박스형으로 가장 비용 적게 들이고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고 경제력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전혀 다른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1등주의 교육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오은이 원이다. 오직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도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의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보셨지만 젊은 분들은 여기 우리 학생 같이도 있네. 우리 학생 이름이 뭐예요? 권수민. 여기만 똑똑하니까 여기 왔겠네. 권수민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우주에 권수민 혼자밖에 없어요. 그죠? 저는 그 어떤 오직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을 뽐내고 그렇죠? 또 가능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미스터 권의 작품을 남기세요. 그죠? 미스터 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육감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조의원만이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고 싶다. 조의원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 자랑삼아 몇 가지 소개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이죠. 자, 그 미래는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어요. 미래라고 했을 때 어떤 미래예요? 고령화도 얘기할 수 있죠. 이미 2000년에 7%였던 데가 지금은 고령사회가 됐죠. 이제는 초고령사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은 한 5년 안에, 10년 안에 저는 인공장기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인공장기 시대가 열리면 이제 차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큰 변화가 있고, 이제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 이게 쭉 지금 변화가 있잖아요. 또 세계는 더욱더 통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상으로 보면 이제 세계가 따로 없는 거죠. 지리적 거리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 저출산 혹은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어.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노력화에 따라서는 진짜로 이게 한편에서는 고령화가 막 초고속으로 전개되고 출산은 않고 저출산 시대가 계속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이게 문화가 되기 전에 특히 이 부분이야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건 부정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저는 약간 그런 위기식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연로적인 홀로 이 문화 같은 게 진짜 문화로 정착하면 굉장히 너 아직도 그냥 찌지부냐하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문화가 되면 이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는 솔직히 남자들도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 젊은 여성,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촛불혁명 이후에 저는 어쨌든 국민들의 그 생각과 감수성이 확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하는데 저는 3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봐요. 1.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 그리고 더 높은 관계의 평등성. 저는 이 3가지, 투명성, 공공성, 더 높은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립유치원 사태 같은 경우가 이 투명성, 공공성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옛날에는 솔직히 지금은 사립유치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높이고 있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요, 저희한테 로비했어요. 로비가 뭐냐? 공립유치원 확대의 속도 조절을 해라. 너무 빨리 하면 사립유치원이 망한다.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근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국민들이 과거의 국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스쿨미트 이런 것도 하고 오늘 행진도 하고 막 그래요. 미투 이런 거. 미투 스쿨미투. 옛날에 선생님이 하늘 같은 존재인데 여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들 창문에 용화여고나 이런 게 붙이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가정이 결혼한 이후에 젊은 달라진 감수성을 갖는 여성이 들어가게 될 가정이 감옥같이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성이 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남자애가 2인데 실실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거 결혼도 안 하고 이럴까 이게 약간 이제 불안해지.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한 30 넘어가면 이제 요즘은 늦게 결혼하니까 그러겠지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불안해지 부모님들이 되게. 근데 저는 더 높은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관계에 안주하고 혜택을 받던 분들이 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도 저도 뭐 설거지하기 싫은데 가끔 설거지하면서 애 보라고. 야, 너 임마 그래가지고 생존 못해. 에? 청소나 설거지 정도는 해야 너 생존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문화를 가정 문화도 바꿔야죠. 뭐 가정 문화도 바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없어지는데 결혼도 않겠다는데 가정이 무덤 같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스쿨미트나 이런 것들도요, 주로 사립학교가 문제예요. 공립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이동하는데 사립은 선생님들이 계속 한 학교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폐쇄적인 문화가 있는 학교가 또 좀 있어요. 그런 학교에서는 이렇게 스쿨미트 현상, 그러니까 그런 그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국어로 알고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런 양성평등 문화도 만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혁신교육, 미래교육이라는 말은 그래서 혁신 미래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에 거의 표준이 돼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육감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미래교육.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계속 원래는 뭐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제 교사들, 교육단체들, 뭐 전교조, 뭐 등등 혁신학교 운동, 대안학교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약간 재미있는 건데요. 원래는 이게 제도권에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을 못하니까 이 학생들은 통상적으로는 부적응 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탈학교 운동도 디스쿨링이라고 하죠. 탈학교 운동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안학교적 요소를 그 제도권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교육혁신은 탈학교가 아니고요. 학교 자체를 대안적 요구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2010년에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이게 지방 수준에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교육지자체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일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저희는 교육지방자치단체죠. 근데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교육감이 직선되는 나라는 또 좀 그런 나라는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슷한 글로벌한 뭐 포럼 같은 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마땅한 파트너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할래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임명하든지,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임명하든지, 모스크바에도 가도 이분이 저는 이제 뭐 저희가 하는 일은 박원순 시장이 10분의 1쯤 되지만 그래도 1000만 시민이 뽑은 두 사람이잖아요. 서울 시민, 1000만 서울 시민은 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거예요. 근데 모스크바를 가니까 이건 뭐 모스크바 시장이 임명하는 교육국장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나라가 그렇게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옛날처럼 중앙정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또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게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나라는 또 교육을 중시하는 그 민족적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특별하게 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소왕 선생 있잖아요. 임시정부의 어떻게 보면 사상가이기도 하고,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가 정치균 등
경제 균등이잖아요. 정치, 경제 다음에는 사회라고 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잖아요. 그죠? 그 사회 속에는 문화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교육도 그 일부인데 하필이면 정치 균등, 경제 균등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3균, 교육 균등을 넣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민족의 DNA에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어쨌든 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로컬 수준에서 로컬 교육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것을 받아 안아가지고 혁신 교육 정책, 혁신 교육 행정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김상곤, 유은혜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방 교육감들 해서 이제 내셔널, 이 로컬에서. 그러니까 원래 운동이 원래 그러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이렇게 운동 수준에서 시민사회, 사회운동 수준 이렇게 오다가 그게 로컬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풀뿌리 지방정부 기초단체장치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셔널한 수준으로 가서 전국에 적용되는 국가정책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 2010년에 저희는 보통 이제 혁신교육 1기다. 4년 단위로 해서 혁신교육 2기다. 혁신교육 3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시면 대개 이제 요 시기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 서울의 광노현 교육감 있을 때 되게 기억하는 게 요 세 가지예요.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 인권조례. 왜냐면 이게 갈등 의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요즘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앞으로 정치도 하시고 그런데 때로는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반대자가 한 7, 80% 되면 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 30% 갈등은 즐기십시오. 엔조이 하십시오. 그래야 알려져요.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서울교육청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해요. 기억 못해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나 학부모이거나 하면 기억해도 학부모도 그 많은 정책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합니다. 근데 갈등하면 기억해요. 조희연 하면 되게 떠오르는 게 자사고잖아요. 그죠? 왜 고잖아요. 갈등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서 특수학교, 그런 거잖아요. 또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은 MS 오피스, 있잖아. 이은재원, 사퇴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게 이렇게 몇 개밖에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기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실 분들은 갈등을 조금 한 20, 30% 갈등은 좀 즐기시면서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였는데요. 이게 서울시장이 물러났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때 광노현 교육감인데 두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경남에서도 그렇잖아요. 홍준표 지사, 박종훈 교육감. 결국 홍준표 지사가 깨졌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반대한 사람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 역류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요 며칠 새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것도 큰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지금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엄청 많은 반대가 있는데 무릅쓰고 하면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지금 기억도 않잖아요. 너무 조용히 고교 무상급식까지 지금 급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성숙하는 것 같아요.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복지 확대의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체계성을 만들어내는 게 최근에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다 알아서 막 이런 것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지점에 이제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출직은 저도 이제 선출직을 해보면 이게 서울시 의원, 구의원, 심지어는 반장도 선거하잖아요. 선출되면 선출은 뭐든지 그 시민이나 국민이나 그 유권자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하겠다고 공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시 의원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혹은 국회의원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야, 이것은 이 복지제도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나는 신념이다.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무상급식도 혜택을 국민들이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결을 막을,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보편복지로 도는 날이에요. 저는 뭐 환영하고 싶어요. 뭐 자유한국당이 하니까 저는 그리고 더민주에서 찬성한다. 같이 협의하자고 한 그 접근 방식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주자. 10만 원씩 이렇게 했잖아요. 심지어는 중학생들한테 30만 원씩 미래수당을 주자.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 다 반대했잖아요. 또 제가 여기 국감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너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육 기본수당 같은 걸 주자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국감에서 왜 그런 거 하냐고 난리쳤는데 며칠 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적인 야당이 보편복지 쪽으로 선회를 한다는 얘기는요. 엄청난 전환입니다. 이제 하나가 또 남았죠.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에 대응해서 과거의 냉전적 보수의 입장을 벗어던진다면 이건 또 엄청난 전환이죠.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향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2014년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걸 이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고 여기 이제 지역에서 아마 관련될 거예요.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 보면 이게 혁신교육지구는 마을하고 학교의 협력을 좀 하자. 마을 결합형 교육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구청, 25개 구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20억쯤 돼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을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제가 2014년에 올 때 구로 금천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4년 마칠 때 22개 구청으로 확대됐어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는 3개는 다 떨어졌어요. 아마 10%는 저는 떨어진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그것 때문이 90%좀 되겠지만 혁신교육지구도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봐요. 혁신교육지구도 안 하는 구청장이라고 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강남, 중랑, 송파 다 떨어졌죠. 자유한국당이지만 혁신교육지구를 한 서초 조은희 구청장님은 되셨어요. 왜냐하면 조은희 구청장은 그만큼 진보적인 정책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저변이 넓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물론 간발의 차이로 이겼지만은 그런 어떤 지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변화들이 있었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걸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더 높은 관계의 평등성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를 한번 보세요. 학교에는 4주체가 있어요. 학교 경영자죠. CEO죠. 그 다음에 교육은 이제 이 관계에서 일어나잖아요. 교사, 교육의 중심에 있죠. 학생 있죠. 그
그다음에 학부모가 있습니다. 여기 또 뭐 지역사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분권을 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권한을 뒤에 말씀드리면 이걸 권한을 학교로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다. 교육 분권의 핵심은 학교로 권력을 드리는 거다. 권한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간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여기 책임자한테 다 가면 안 되죠. 여기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교육에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중심이지만 학생도 떳떳하고 당당한 주체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교복을 입었지만 동일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어떤 역량, 영어로 보통 인파워라고 하잖아요. 인파워먼트라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지금은 법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이게 피교육자니까 미성년자니까 그냥 국으로 알고 지내. 순종적으로 지내.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저는 이것만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18세 선거권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고3 정도는 투표할 만하다. 심지어는 교육감의 경우는 16세 선거권도 검토하자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뽑아봐야 비교도 하고 자기 교육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당연히 선생님들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그냥 저 윗분들이 다 교육과정도 결정하고 모든 것 다 하고 여기는 공문에 의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전제에서는 안 된다. 왜냐? 학생이 다양해지니까 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이게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권력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학교로 내려오고요. 학교 안에서도 수평적으로 분산되고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많은 권한이 가고 그 다음에 학생도 자기 주체적 공간을 갖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서 분권이 됐을 때 학교에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학교가 민주적 공간이어야 되고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수평적 공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다음 뭐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제 그 교육 자치, 교육 분권의 핵심 의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교육부가 지금은 권한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분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권할 거냐? 자, 국가교육, 지금은 회의로 돼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 더 많은 권한을 내려보냅니다. 특히 초중등 교육.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으로 더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한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어떤 기획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부에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 아무래도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대학교육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을 맡고 교육청에서 초, 중, 고를 맡는 식의 분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학은 자율성이 강하기 때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관리 기능만 이제 수행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중장기 교육 정책들,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어떻든 전체적인 교육의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한 정권의 범위 내에서 하지 않는 좀 롱텀 의제들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건 이제 북유럽이나 약간
협의적, 합의적 기관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집단들, 여러 사회 집단들, 그리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적인 의제를 좀 긴 호흡으로, 협의적으로, 합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여기서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국가 수준의 핵심 교육과정 설계라든지 주요 교육정책 및 계획의 수립 조정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게 좀 긴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지 넘어서는 거죠. 여야를 넘고 보수 진보를 넘어서 이렇게 가는 어떤 노력들이 이제 기능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큰 방향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 있던 인원이 조금 분산 배치될 수 있겠죠. 분산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권한을 이양되고 그에 따라서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 주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세 단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층에서는 이제 그렇게 3자가 역할 분담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초중등에 관해서 저희한테 권한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교육 영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서울시로 보면 경기도로 보면 교육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있지 않겠어요? 학교가 있는데 요 중간에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교육청, 지역 교육청입니다. 이 교육청인데 그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단위하고 조금 분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단위는 25개 구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11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다 그러면 영등포, 구로, 금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부다 그러면 뭐 서대문, 마포, 은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강남, 서초 2개 구청이 이렇게 묶여 있는, 대개는 2개씩인데 3개도 묶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학군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배치할 때도 이게 기준이 되는데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치화 분권이 되면 가장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힘이 더 많이 가요. 주민자치가 더 확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시도로 권한이 더 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회에도 또 권한이 더 가야죠. 의회도 감시하는, 여기에도 권한이 이제 더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만 시도의회나 시도의 권한이 가면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교육감이 권한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주민이죠. 풀뿌리죠. 풀뿌리로 가야 되는, 주민자치, 풀뿌리 자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권한이 오면 이쪽으로 더 넘기겠다. 그래서 요 교육청은 최소 기획기능, 정책 기획기능 같은 걸 하고, 여기는 학교를 지원하는 일종의 통합학교지원센터. 궁극적으로 학교가 중심이다.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학교를 지원할까요? 우리가 여기 학생들 있지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을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학교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잡다한 일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자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잡무하고 공문 처리하다가 짬짬이 수업 들어간다. 짬짬이 수업 들어간다. 약간 이제 과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조 섞인 게 있어요. 그렇게. 너무 위로부터 지시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내려야 되겠죠. 내려서 이제 학교에는 2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이죠. 크게 보면 두 축이죠. 학교라는 데 잡다한 업무가 많으니까 그 운영의 자율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죠. 자, 교육과정이면 이렇게 될까요? 지금 이제 보통 뭐 2015년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위에서 다 짜죠. 짜서 심지어는 1차시, 2차시, 17차시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뭘 할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사가, 초중고 교사가 대학 교수처럼 직무하고, 그리고 교장이 대학 총장처럼 직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중고 교사가 교수처럼 하면, 교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학개론을 가르친다. 전국의 사회학 교수가 사회학개론 가르칠 때 다 틀려요. 물론 공통적인 요소는 있죠. 사회학개론이나 철학개론이나 경제학개론이 있는데, 가르치는 방식 이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중시하는 거, 어떤 걸 빼버리는 거, 이거에 일정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대학 교수한테는 있어요. 근데 초중고 교사는 안 되죠. 왜냐? 입시하고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교육과정을 100을 위에서 결정했다면, 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 집단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렇게 결정 과정도 그렇고요. 자, 100이면 60 정도를 위해서 결정하고 20은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왜냐하면은 서울하고 제주하고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 교과서도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을 하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20%의 편성의 자율성을 갖는, 그렇게 지금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예산이 이제 이게 예산 자율성하고 관련돼 있어요. 다른 파트에도 다 영향이 되는 거잖아. 예산 자율성인데, 예산이라는 건 다 목적 사업들 다 이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막 포괄 사업기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늘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교사가 그 다양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많은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잖아요. 강남의 학교가 있고 저기 강북의 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학교도 있고 다문화 학생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성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실제 그래야 됩니다.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화라고 지방 분권화 자치의 확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물론 방만하거나 이 지자체장의 어떤 그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완을 해야 되죠. 여기도 학교로 다 자율성이 돼가지고 다 하면은 이게 그냥 어떤 국가적인 또 어떤 통일성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우리처럼 단일민족인 데에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방임, 방종 막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점이 있죠. 그런 거 이제 잘 살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지방에도 가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보면 다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또 표도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전국에 뭐 3,000개 지방축제가 있대잖아요. 나비축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잉도 있어요. 막 돈 낭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잠재적인 것들을, 나비축제, 영암에 뭐 있잖아요. 나비축제 같은 것들로 전국적인 다양성을 뽐낼 수 있는 작품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과잉도 있어요. 그러나
자치와 분권과 자율이라는 건 다양성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절히 균형 잡히게 하고 조화시키고 결합시키는 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치 분권의 명암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주목을 해야죠. 그러나 당연히 긍정성이 크죠. 그게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정치나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잖아요. 목표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솔직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제가 1시간하고 30분 그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6시까지인 거죠? 예, 이제 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너스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렇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교육개혁은 사회개혁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격차가 심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독립변수예요. 거기에 또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모님의 마음이 되면 경쟁도 심하고 격차도 심하고 정말 험난한 이 바다에 내 사랑하는 애를 내보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구명조끼라도 하나 채워서 내보내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구명조끼가 뭐냐? 그러면 이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 가능하면 상위의 자격증이죠. 대학 졸업장이죠. 인서울 졸업장이죠. 정말 더 좋으면 스카이 대학 졸업장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명조끼죠. 더 안정적인 구명조끼죠. 그러면 그걸 하려면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죠. 경쟁에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서열화된 고등학교에 또 상위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경쟁이 시험되면 이제 더 아래로 가는 거죠. 유치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따뜻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 문제도 해결하려.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실이 막 폭력적이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적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칠고 아이들만 교실에서 다 그거 본보는데요.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면 다 그런 건데 아이들만 천사같이 살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결국 인간답게 따뜻하게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부분이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저는 그래서 이걸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대학, 초등등교육. 그러니까 이제 초등등교육이 왜곡되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이 블랙홀이 여기 있어요. 그 블랙홀 뒤에는 서열화된 대학, 서열화된 사회 현실이 있는 겁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육 지표가 이겁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 이렇게 노력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려고 그러면 야 임마 진도 빼기 바쁜데 임마 뭘 네가 엉뚱한 질문을 해. 다른 사람 피해주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정? 옆에 학교? 숙명여고 사태를 한번 보세요. 사실 숙명여고 이제 지금 포렌식법으로 이렇게 시험 유출이 확인됐다고 하지만 이제 아직 기소도 아직 안 됐고 이제 재판도 받아야 재판도 1, 2, 3심 가봐야 또 한 1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비대위 학부모님들이 지금 저희 교육청 저 만나자고 지금 면담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정도 밝혀졌으니 빨리 이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빨리 이 성적을 무효화시켜라 는 요구입니다. 물론 이제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조금 우울한 지점은 이 친구들이 1등에서 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이건 대학에 바로 그 학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그 우울한 경쟁의 현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은,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저는 교육을 통해서 부단히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더 많은 범위에서. 문해교육을 받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한글을 깨치면서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이 그런 겁니다. 더 풍요한 삶을 하는 거죠. 근데 다 이게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전체적으로 좀 바꿔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교육 불평등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당연히 사회 불평등의 반영이죠. 자, 아까 제가 산업화 시대, 이 서양을 따라잡는다고 해서 보통 학자들이 추격산업화라고 합니다. 서양을 따라잡는, 영어로 캐치업이라고 그러죠. 추격산업화. 성공했죠, 우리는. 싱가포르나 한국은 그래도 성공한 나라입니다. 자,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실패했더라면 다른 문제에 직면했겠지만 우리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또 성공에 따른 새로운 진통과 위기가 있습니다. 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분화됐어요. 근데 그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학부모예요. 못 사는 학부모입니다. 잘 사는 학부모는 아이들의 없는 재능도 만들죠. 그죠? 영어를 못해? 원정 출산을 해서라도 영어를 하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영재 어떻게든지 사교육시켜서 만들 수가 있죠. 못 사는 집 애들은 있는 재능도 개발할 기회를 못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치열해요. 심지어는 교육을 통해서 구별짓기 하려고 합니다. 구별짓기가 어떻게 되냐? 저희가 그 중학교 배정을 저희가 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배정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씁쓸한 게 이런 거예요. 중산층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학교에 2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중산층 아파트의 주민들이 내 아이가 임대 아파트 아이들하고 섞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 갈등이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씁쓸한 얘기들이 많잖아. 임대 아파트하고 벽을 좀 쳐달라. 우리 아이들이 섞이지 말으라는. 섞여야 되죠. 섞여야 됩니다. 만일 안 섞이면, 이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학자들이 보통 2개의 한국으로 갈 거냐, 한국의 한국으로, 1개의 한국으로 갈 거냐. Two nations or one nation이죠. 어디로 갈 거냐의 중요한 분기점. 교육을 통해서는 one nation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구별짓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따져놓고 보면 교육 경쟁 때문에 그래요. 좀 복지도 이렇게 확충이 돼 있고 살만하고 그러면 그렇게 아득바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친구를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 애가 다른 애를 이겨야 돼 생존하는 건데, 이게 교육이 생존 경쟁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사회도 바뀌고 그 결과로 또 교육 경쟁도 좀 완화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절망으로서의 교육과 희망으로서의 교육.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건 교육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다 우골탑이잖아요. 소 팔고 논 팔고 다 해가지고 애들을 교육을 다 시켰잖아요. 왜냐? 교육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상류층에도 가고 엘리트도 돼. 이게 있었잖아요. 희망으로서의 교육이잖아요. 자, 지금은 절망으로서의 교육이죠.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저출산이 뭐예요? 저출산 2가지잖아요. 부동산, 집. 하나, 교육 문제잖아요. 그죠? 교육 문제가 뭐냐? 나는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이는 이 험난한 여기서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많은 여성들이 저출산의 원인이 뭐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 절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좀 이제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죠,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후진국형, 저는 우리 사회의 원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 사회와 대학의 원리가 1. 수직서열화.
서열화가 위에서부터 쫙 돼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층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 그죠? 그 경쟁의 승자에게 큰 차등적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수직 서열화, 경쟁의 승자에게 몰아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결국은 바꿔야지. 이 수직 서열화를 수평적 다양성으로 바꾸죠. 대학도 쭉 서열화되잖아요. 경북대는 생명공학에서는 최고, 제주도는 해양공학에서는 최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술은 홍익대가 최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 서울대죠. 다 서울대가 그러면 꼭 뭐 잘해서냐? 서울대라는 졸업장에 무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수직 서열화의 그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결국 후진국형인데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시아에 세 가지 모델이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모델, 한국 모델, 중국 모델. 저는 아시아에 우리가 조금 좀 선도적인 모델, 그리고 조금 인간적인 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하고 경제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민주적이냐 이런 어떤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편은 시장과 경제가 얼마나 따뜻하냐, 사회성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정치의 민주화, 시장의 사회화. 학자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의 민주성, 시장의 사회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장의 사회성이란 면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앞서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광용 시대부터 예를 들면 하우징 같은 거, 퍼블릭 공공주택은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펀드 같은 것도 있고요. 일종의 보통 학자들이 국가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여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권위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치라는 면에서는 좀 침뱉어도 막 이렇게 뭐 처벌받고 막 이런 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이고 권위주의적 성격이 이제 있습니다. 자, 중국은 원래 이제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평등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원래. 시장의 사회성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높은데,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지금은 세계에서 진위계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됐어요. 시장 사회주의 개혁을 하는 과정이 묘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불평등은 엄청 심화돼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의 민주성은 어떻게 보면 민주성 속에는 분권이나 자치나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약하죠. 자, 한국이 이제 저는 오히려 희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같은 속도로 정말 자유한국당까지 보편복지 프레임을 수용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굉장한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우리가 정치민주주의는 우리는 아시아의 그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죠. 민주주의나 인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지고 볶고 불만이 많지만 불만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기대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기대 수준이 높은 거지 비교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의 민주성이나 이런 부분들 한국에 대한 선망도 있어요. 한류는 우리의 문화상품이 콘텐츠가 좋은 것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선망도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선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구나 우리는 식민지잖아요. 약자였잖아요. 민족적인 약자였잖아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걸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자의 아픔을 알고 피어간 민족의 그런 어려웠던 시기도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따뜻한 세계를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에 가서 그 연설하면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우리가 한반도 분단체제 해체 과정을 정말
전쟁 없는 한반도를 넘어서 전쟁 없는 세계를 우리가 외칠 수 있다면요, 세계에 영감을 주는 겁니다. 세계에 영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중국은 잘 때면요 중화주의예요. 옛날에 그 중국 중심주의가 부활하는 겁니다.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면 대동아 공영권이 부활하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없잖아요. 우리는 비어간 민족이었잖아요. 우리 약소 민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도덕적 자원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더 따뜻한 사회를 여기서부터 만들고, 더 따뜻한 교육을 여기서부터 만들고, 세계에 대해서 외치고, 남북 화해 시대를 통해서 전쟁 없는 사회, 정말 평화 공존의 사회를 만들면서, 민족을 만들면서 그걸 또 세계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의 어떤 도덕적 리더십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꿈도 한번 펴고, 저는 사실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아시아 평화연방을 꿈꿔보자, 에이시아 피스 유니언을 한번 유럽연합처럼 평화연방을 한번 꿈꿔보자는 게 저의 하나의 꿈이기도 했어요. 공상입니다. 공상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그 전쟁이나 국가 간 이 갈등은 더 높은 어떤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이게 약화되거든요. 더 높은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이게. 그래서 제가 한일 간의 문제, 중일 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기술을 열심히 해가지고 화성이 지구를 침범하도록 만들겠다. 그럼 지구연합군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손잡고 화성 침략군에 대항해서 싸울 거예요. 우리가 독도 문제가 있지만 한일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는, 그렇게도 한번 꿈꿔봅니다. 지구공화국.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세계시민교육인데, 제가 아이들이 잘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중국적자가 되십시오. 하나의 국적은 ROK,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또 하나의 국적은 지구공화국입니다. 지구공화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자, 그렇게 하면요, 아베를 부끄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정말 저렇게 핍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열린 세계 시민으로. 정말 그 차이나 이런 다양한 차이들을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친구로서 바라보고, 그런 게 도덕적 어떤 그 우월성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게 성장해서 미래의 세계를 더 정말 전쟁 없는 사회, 더 따뜻한 세계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한 번도 질문 안 하신 분들을 먼저 네, 질문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오늘 한 번도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교육감님 강의를 들으니까 지구방위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이 질문하실 때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아까 제가 혁신교육 1기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학생 인권이 안중에도 없던 시대,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학생 인권이란 개념이 생기던 시대가 1차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해서 그게 돌파가 됐고요. 지금 이제 4년이 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거의 이제 두 지점에서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별 학교에서 가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개별 학교에 갔을 때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충분히 이렇게 실현되지 않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도
특히 이제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게 초중등 교육법의 기본 조항이라 약간 그 학칙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권조례하고 안 맞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제기하는 동성애 문제 같은 거 주로 이제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차별 금지 조항의 그 조항을 이제 좀 보수적인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뭐 동성애를 부추기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 우려를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지점이 좀 어렵고, 근데 서울하고 경기는 뭐 이미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지방에서 이걸 할 때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경남, 충북 이런 데들이 막 우여곡절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하고 경기에서만큼은 학생 인권조례 자체를 역전시키지는 못하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실질화시키느냐, 그리고 여러 주제로 이렇게 관철시켜서 정말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질문자가 늘었는데요. 오늘 한 번도 질문 안 하신 분들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뒤에. 뭐 두세 개쯤 모아서 제가 답변 그러실까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네, 저기 마이크 하시면 저기 죄송합니다.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마이크가 하시죠.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지금 궁금한 부분이 통합과 통일 교육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통일이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육 잘못하면 빨갱이 소리 듣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통합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좌우 나눠져서 죽자사자 싸우지만 앞으로는 또 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다음 여기. 네, 앞에 남성분. 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정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교육적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적정한 교육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분. 저기 페이지. 네, 한 분 더. 네. 예. 하시죠. 세 분 하고 또 세 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도입으로 그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랑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형조차도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좋은 질문이고 또 깊은 질문이라 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해서 쭉 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일직선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 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러나 이제 한번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역전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변화 과정을 저희가 잘 수용하면서 그거에 조응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과거의 냉전적인 반통일적인 교육들을
통일교육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교육으로까지 이걸 확장해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이들이 어떻든 체험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회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안도 만들고 이제 조금 그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면 저희 학생 교류도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 가능한 대로 우리가 뭘 얻는다는 것보다는 북한의 학생들도 우리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못 사는 집 아이들로 보면 훨씬 열악한 조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교육 인프라라든지 북한의 교육 환경을 가능하면 좀 지원하는 의미에서 조금 기여형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만날 때 이 우열감을 갖고 만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탈북민, 세터민이 남한사에서는 이류국민입니다. 아니 삼류국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최근에 그 추상미 감독의 영화를 보면 거기 이제 탈북한 그 지금은 대학교 학생이 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남한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약간 반성적으로 이제 보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게 우월적인 관계로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주제 영역에서 좀 예를 들면 바둑, 미술, 음악 이렇게 해서는 또 북한이 또 기초과학은 또 발전돼 있잖아. 이런 영역들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수평적 친구가 되는 것들을 조금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이걸 좀 평화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좀 전개를 하고 그 평화를 확장하기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꼭 그 남북관계를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양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말하자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차별 평화교육 그런 큰 틀로 이렇게 융해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한편에서 또 정치교육 내지는 민주주의 정치교육, 민주주의 교육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는요, 그 독일에서 마침 그 보이텔스 바흐 협약이라는 게 전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 정치교육이 독일에서는 아주 기본 국가정책인데 그 과정에서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되 그 과정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논쟁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걸 사회 현안 토론 수업이다. 지금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 아예 사회 현안, 정치적 현안을 안 다뤄요. 아예 그냥 텍스트 교과서만 가지고 죽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이텔스 바하 협약을 전제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현안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적으로 수업하도록 하자. 그게 산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아직 충분히 착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 대학 입시 관련해서 이제 대입 공론화 그 과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혹시 이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혹시 저희하고도 친구 맺기 해주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현안들은 이제 거기다 다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 입시 개선안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학부모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여서 이렇게 됐는데 단지 한 가지는 뭐냐면 학종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래는 긍정적 취지로 도입이 됐어요. 뭐냐면 이게 어쨌든 암기형 교과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공부들 그리고 기타 어떤 텍스트형 수능형이 아닌 다양한
아이들의 잠재력을 포착해서 선발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능은 애를 닥달해가지고 그냥 오랜 동안 공부하게 되고 하나의 학원 딱 다니면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종 사교육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쓰는데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부에서도 개선안이 됐습니다. 뭐 교사 추천세를 없앤다든지 자기소개서도 간촐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그 준비 과정 자체를 단촐하게 하는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나가서 제가 하나 주장한 것 중에 하나 이제 공공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아예 대학에만 맡겨두지 말자. 너무 불투명하자.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 풀을 만들고 거기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대학에 보내서 이 사람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하고 같이 선발을 하는 그러면 조금 좀 투명성이 좀 제고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학 입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변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해도 저는 왜곡이 된다고 봐요. 무슨 제도를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발표할 때 주장한 것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도 대학 입시를 단순하자고 그랬는데 내신, 학종, 수능을 말하자면 어떤 대학 입시 준비의 3가지 트랙으로 그냥 인정하자. 그리고 이걸 그냥 황금 분할의 관점에서 1대1로 하자. 33%를 못 넘게 하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말하자면 수능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3분의 1은 넘지 못하게. 학종은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그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돼 있으면 많아져도 되는데 이게 이제 투명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많은 학부모들이 느끼는 상황에서 이게 약간 주관적 입시처럼 작동하는 상황에서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도 있고 또 하나는 학종에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교과가 80 정도 되고요. 비교과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자, 학종에서도. 그러니까 비교과를 8대2, 그러니까 그 교과 7대3이 되면 7대3 정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정도 제안인데 사실은 원래 국민이 합의하는 방식을 하려고 공론화를 했는데 실패한 셈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한번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이왕이면 그때 이제 좀 긴 호흡에서 여러 집단이 합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하시죠. 짧게. 네, 그럼 이쪽 뒷분들부터, 네, 하고, 그 다음은 이쪽 뒷분들, 그리고 앞분들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 교육감님.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강연을 들으러 왔고 서울시당에서 소속이 되어 있었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 누리봄 교실이라는 혹시 한양대학교 병원 7층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 인가를 정식으로 1호로 받은 학교 혹시 병원 학교 아시나요? 얘기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누리봄 교실이 한양대학교 7층 소아암병동에 입원한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설치된 병원 내 작은 학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2018년 11월 현재 지금 누리봄 교실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은 면역력이 매우 약하고 치료를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다들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긴 투병 생활 동안 아이들은 학업의 결손을 피할 수 없고 치료에 성공해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재학년으로 복귀하기에 어려워 또래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2차적인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환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에 절실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 바로 누리봄 교실이고 이런 누리봄 교실은 수도권에서 최초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개교한 바 있는데요. 지금 2018년 11월 현재 단순한 자본의 논리로
병원 학교 경영직 측으로부터 누리봄 교실을 폐교하라는 일방적인 결정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이 조금 네. 철회될 수 있도록 조금 예,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말씀하시죠. 네, 가급적 질문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하나 제안을 좀 뭐 정책 제안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점점 그 학교나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그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된다는 그런 구조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학교 안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그 빈부격차 이것이 더 나아가서 뭐 사회 신분격차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걸 탈출할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의 교육을 통한 어떤 이거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러한 희망조차도 이제는 그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 지금 글로벌을 향해서 뭐 언어 소통을 위한 뭐 교육 중에서도 영어 교육 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면 20년 전에 그 효과 없는 영어 교육 방식이 지금도 그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효과 없는 즉 저는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지만 사실 영어 소통이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때 제가 받았던 20년 전의 네. 영어 교육이 지금도 서울의 그 주요한 학교 교실에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영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반은 엎어져 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영어 공부에 대해서 포기하고 뭐 이런 그런 그 학교 교육 현상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혁신을 과거를 뛰어넘는 어떤 혁신을 혁신이 이렇게까지 얘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그 교육 현실은 그 20년 전하고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학교 교육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국영수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면은 학원 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학적 그 점수를 따기 위한 이걸 너무너무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정도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뭐냐면은 학교 그 교육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인성이나 어떤 정신력 이런 아까 말씀하신 뭐 인간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업 즉 뭐 예술이라든지 뭐 체육 뭐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학교 교사에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루어지고 뭐 이런 국영수나 뭐 이렇게 지적으로다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서 점수를 따는 거는 그 동영상이나 막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제도로 그래서 학교에서 엎어져서 이렇게 자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 감옥처럼 그 교실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간을 없애고 이렇게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 수업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는 그런 그 교육 정책으로 좀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꿔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한 가지 더요. 한 가지만 더 제안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학비 교육비를 지금 무상으로 국가 비용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구 아이를 낳는 게 이게 줄어드는 아주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교육비 부담이라고 얘기 많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고 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왜 8년 전 그 대선에서부터 그 대선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왜 그 반값 등록금에 대한 관철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지, 교육계에서는 왜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요청이 알겠습니다. 없는지,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예. 혁신의 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예, 교육 예. 현실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뭐 예예예. 학교 권한이면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학교의 권한 이양은 반대합니다. 예. 세 번째는 뭐 권한과 비리를 일삼는 일부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저기 뒤에 분, 네. 예. 그 초등, 중등 교육을 뭐 교사한테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다양성을 증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뭐 대학교만 보더라도 능력 있는 교수님이 있고 능력 없는 교수님이 있어서 어떤 강의는 좋고 어떤 강의는 안 좋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면 초등, 중등 교육에서도 뭐 교육의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예.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뭐 교사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상향되고 평준화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뒤에 여성분 한 그 분만 뒤에 더 바로 받고. 여성분이 있으니까. 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지금 부산에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학교의 민주주의와 연결되어야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으로 학교의 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뭔가 더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예, 대한 예. 고민을 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메이커 교육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기술 중심이나 또 이런 영재성을 위한 그런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회 예술성 등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그 안에 녹아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내셨었는데 메이커 교육을 혹시 어떻게 접목시켜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평범한 학생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데 어떠한 기조로 활용하시려는지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그럼 마지막 하나만, 예. 대안학교와의 협력이 정말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 예. 예, 그러면 네 분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빈부격차 확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하고, 그 이름을 저희가 정의로운 차등이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역차별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여성할당제 이런 것처럼 좀 지역할당제라든지, 그다음 어려운 학생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서 어쨌든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든 모델 중에 하나는, 그건 학교가 동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서울에 외고가 다 6개가 있는데 다 사립입니다. 하나가 일종의 공립외고 같은 학교가 서울국제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영어로 수업을 한 40% 하고 막 이런 좋은 학교인데, 거기 학부모님들이 동의하셔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위한 지역 균형 선발로 50%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저는 뭐 서울대를 포함해서 이렇게 통합국립대학 론자이기도 해요. 대학 체제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영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원정 출산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 사교육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 능력이 과잉되어 가는 어떤 지점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도구거든요. 미국의 홈리스도 영어 잘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어가 지적 성취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후진국적이거든요. 그래서도 사실은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거고, 그것도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절대평가, 영어 절대평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이제 실제 심각해요. 실제 심각하는데, 그 엎드려 자는 것이 아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를 블랙홀로 하는 암기식 지식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의 다양성에 맞추어지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나 지향에 따라서 이 선택폭을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 부분은 사실은 지금 그 국가장학금이 4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이 실제적으로는 거의 반값 등록금이 실현돼 있습니다. 거의 그럴 정도.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 굉장히 이게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면서 대구에 이제 국가장학재단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4조가 넘는 돈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이 한 9조 되는데 그중에 한 40%가 국가장학금으로 지금 들어갈 정도 이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뭐 대학 등록금 전체를 면제하는 것도 보편복지 방식으로 갈 수는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국가장학금 형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학 부분이, 그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사학법 개정이 약간 뒤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돼서 원체 반대하고, 그 반대의 선두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돼야 된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실히 강제할 수 있는 사학 개정이 다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는 너무 반대가 심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저는 국민들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아예 그 사학 공공성을 위한 이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 작업도 하고 있고,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주시고, 여러분 여기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요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분이 얘기하신 분들, 우리 남학생이 얘기했구만요. 교수의 편차처럼 교사의 편차가 실제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대학 교수는 연수가 강제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교사는 그 연수가 강제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60시간 이렇게, 연 60시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대학 교수에 비해서는 이렇게 어떻든 그 편차를 줄이는 다양한 연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는 교사, 그렇지 않은 교사, 또 새로운 어떤 교육 방법을 실험하는 교사, 그렇지 않은 교사.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들, 뭐 거꾸로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차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존재하고요. 이제 단지 교사의 전문성을 증대하는 것은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석사 과정까지 6년제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그 제가 학교 이 공간 그림을 했는데 이 학교에서 이걸 민주주의를 문화와 관행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죠. 교과서에서 그냥 야 민주주의는 뭐 삼권 분립이야 뭐 의회가 어때 이런 게 아니고 민주주의를 학교라는 공간에서 문화로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이제 말씀도 드렸고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문재인 정부 경기도와 서울은 민주시민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아예 민주시민 교육과가 또 중앙정부 교육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두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더 확대돼야 되고 국민적 수준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돼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메이커 교육은 다행스럽게 제가 상당히 지금 진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그 상암동에서 메이커 괴차 축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미 저도 일본의 메이커 축제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우리 팀이 준비해서 메이커 교육을 새로운 창의성 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지금 교육 방법론으로 저희 서울교육청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100억 정도 5년간 연 20억씩 해서 지금 투자 계획을 해서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고 부산을 포함해서 벤치마킹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이커 교육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대장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까요?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첨단 장비들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정말 기상천외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 거야. 그럼 부모님한테 묻습니다. 자, 제가 기상천외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자동차학과를 가라. 그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이커 교육은 이런 겁니다. 네가 자동차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그 메이커 축제에 아주중학교인가에 저쪽 동부에 있는 학교의 그 동아리가 자동차를 실제 심플한 자동차를 만들었더라고요. 나무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타봤어요. 그러니까 전진하고 후진하고 속도 내고 이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도 선생님 옆에 있길래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이 또 참 잘 지도를 하셨겠네요. 어떻게 지도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이걸 찾아가지고 실제 해보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격려했을 뿐이다. 저는 물론 마음속으로는 아마 더 큰 역할을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이커 교육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 자동차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도 여기 있는 분들도 되실 분이 많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그 대학 교수보다도 문제의 본질에 더 빨리 접근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대학 교수는 그 주제에 관해서 책을 써요. 논문을 써요. 근데 그걸 본질에 딱 꿰뚫어서 질문을 하면요. 쉽게 오히려 본질에 다가가고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일종의 새로운 창의성 교육의 통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참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그 병원학교. 병원학교는 저희도 이제 신문에 나서 저희는 이제 저 입장은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있고 병원학교도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언론에서 보고 지금 저도 이제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 교육청 지시가 아니라고 병원의 어떤 입장도 있으니까 병원이 이 학교 이제 많지 않으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더 써야 되고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병원하고 접촉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고 이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들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좀 보완책을 해서 하나에도 놓치지 않는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까지 그냥 잠자다가 학교를 뛰쳐나가는 학생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주면서 학업의 끈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아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학교 협력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얘기할 때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 지원의 의미도 있고요. 이제 바깥에 학교 밖 청소년을 나누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학업형이 있고요. 그것도 학업의 끈이 조금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직업형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은둔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비행 청소년도 있겠죠.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육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 홍대 앞에 성미산 있잖아요. 성미산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데 국가교육과정하고 달라요. 6년, 3년, 3년이잖아요.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을 해야 인가될 수 있는데, 비인가라는 건 국가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시설이 미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국가교육과정과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저는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서, 개인 지원이죠. 그 다음에 그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 학원형이 있어요. 막 외국 분교같이 외국의 대학으로 영어 배워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빼고, 어쨌든 대안적 학교의 경우는 기관 지원도 해서 저는 그것도 우리 큰 틀에서요, 교육의 일부로 편제해야 된다.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홈스쿨링이 또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하나이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양성에 부응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는, 더구나 저출산의 시대,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